내 아들이 너 먹여주고 재워줬잖아. 백수놈이 누굴 먹여줘? 뭐? 백수놈? 그래, 백수놈. 그쪽이 나한테 그동안 뭘 해준 게 있다고 빚을 갚아달래? 이게 어디서 보자 하니까? 내 아파트를 팔아 아주버니의 빚을 갚아달라고 생떼 부리는 시모를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남편과 결혼한 지 어느덧 10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매일같이 출근하고 퇴근하면 집안일을 도맡으며 가정을 꾸려왔고 명절이나 제사 때마다 빠짐없이 시댁에 가서 음식 준비도 했습니다. 그동안 큰소리 한 번 내지 않고 제 나름대로 며느리로서의 도리를 다한다고 생각하며 지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퇴근하고 있는데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날은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좋지만은 않더라고요. 네, 어머님. 바쁘니? 저 지금 퇴근하고 있어요. 그래, 너한테 할 말이 있는데 잠깐 우리 집으로 좀 올래? 네? 무슨 일인데요, 어머님? 통화라면 길다. 직접 보고 얘기하자. 네, 그럼 지금 잠깐 들릴게요. 낮게 말하는 시모의 목소리를 들었을 때 분명 무슨 일이 벌어진 듯 싶었습니다. 저는 빠른 발걸음으로 시댁으로 향했어요. 시댁의 현관문 앞에 서자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묘하게 긴장감이 돌았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시모가 약간 상기된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저 왔어요. 그래, 왔니? 어서 들어와라. 할 말이 많다. 네, 어머님. 무슨 일이신데 이렇게 갑자기. 저는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시댁의 분위기가 평소와 달리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거실 소파에 앉았고 저 또한 소파에 앉았어요. 그날따라 이상하게도 묘하게 숨이 막히는 기분이 들어 차분히 앉으며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천천히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아주버니가 무리하게 벌였던 사업이 끝내 망해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다는 것이었죠. 한참을 한숨 섞인 말로 늘어놓던 시어머니는 갑자기 제 쪽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방법을 좀 생각해 봤는데 네가 가진 아파트를 팔아야겠다. 네? 그 돈으로 네 아주버니 빚 좀 갚아줘야겠어. 네? 지금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 아파트를요? 그래, 네 아주버니가 죽을 판인데 네가 좀 나서야지. 어머님,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뭐? 너는 집안 식구가 어렵다는데 그깟 아파트 하나 못 내놓니? 어머님, 그 아파트는 제가 잠도 못 자고 몸이 부서져라 이래서 겨우 마련한 집이에요. 아주버니가 아파트 사는데 보태주신 것도 아니고 제가 왜 제 아파트를 팔아서 아주버니 빚을 갚아요? 며느리 재산이 곧 우리 집 재산이지. 너는 우리 집 식구 맞니? 네?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집은 제 전부인데 왜 제가 아주버님 빚을 대신 갚아야 하냐고요? 저는 차분히 말하려 했지만 점점 쌓였던 억울함과 분노가 터져나오는 걸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말을 듣고도 물러서기는커녕 더욱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네가 며느리면 며느리답게 처신해야지. 네 아주버니가 망하면 우리 집안이 다 무너지는 거야. 나중에 너희가 힘들 때도 그때는 아주버니가 너희를 도와줄 수도 있는 거고 가족이라는 게 그런 거지. 어머님, 저희는 그럴 일도 없고요. 설사 힘들어진다 해도 아주버니 도움받을 생각 1도 없어요. 어머, 얘 말하는 것 좀 봐. 네가 우리 집 식구고 며느리라면 그 정도는 감수해야 되는 거 아니야? 저는 며느리로서 할 일은 다 했다고 생각해요. 제사 때마다 음식 준비도 하고 명절마다 새벽마다 와서 일도 했잖아요. 그런데 제 피땀으로 산 집을 팔아 빚까지 떠안으라니 이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예요. 순간 방 안의 공기는 싸늘해졌습니다.
저는 끝까지 물러설 수 없었고 시어머니는 제 말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듯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침묵하거나 참을 생각이 없다는 걸 분명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너 진짜 뻔뻔스럽구나. 그동안 내 아들이 너 먹여주고 재워줬잖아.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니? 진짜 말이 안 통하네. 백수놈이 누굴 먹여줘? 뭐? 지금 뭐라고 했어? 백수놈? 그래, 백수놈. 그쪽이 그동안 나한테 뭘 해준 게 있다고 빚을 갚아달래? 이게 어디서 보자 하니까? 그동안 내가 아줌마 아들 다 먹여 살렸어, 알아? 내가 새벽부터 밤까지 일해서 번 돈으로 살림 꾸리고 생활비 다 댔다고. 얼마나 뼈 빠지게 고생했는지 알아? 뭐라고? 너 지금 뭐라고 했어? 그리고 그쪽이 그동안 나한테 뭘 해줬냐고. 이제는 내 힘으로 산 아파트까지 팔아서 아주버니 빚을 갚으라고? 그건 도저히 못해. 저는 그동안 억눌려온 말들을 한꺼번에 쏟아냈습니다. 순간 방 안은 숨이 막힐 정도로 정적이 흘렀지만 저는 더 이상 물러설 마음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말을 이해 못하겠다는 듯 손으로 테이블을 내리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네가 며느리라면서 어떻게 이렇게 버릇없이 꼴 수 있니? 우리 집안이 무너질 판인데 네가 팔아야지. 누구한테 기대란 말이야? 아들이 어려우면 엄마가 책임져야지. 왜 내가 내 전부인 아파트를 팔아야 하냐고. 그동안 쌓였던 억울함과 분노를 한꺼번에 쏟아내자 저는 더 이상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반응이 믿기지 않는다는 듯 손을 부르르 떨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이게 어디서 보자니까 며느리가 시어머니 앞에서 대드는 거야? 대드는 게 아니라 똑바로 말하는 거야. 더 이상은 못 참겠으니까. 너 같은 며느리는 내가 처음 본다. 네가 감히 우리 집안을 무시해? 나는 단 한 번도 당신이랑 당신네 식구들 무시한 적 없어. 오히려 당신네들이 그동안 날 잘도 부려먹었겠지. 당신 아들도 지금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 아주버니는 사업 망해도 책임지지 않고 결국 이렇게 다 나한테 떠넘기고 있잖아. 제 목소리가 높아질수록 오히려 마음은 더 단단해졌습니다. 그동안 며느리로서 참아왔던 수많은 날들이 한꺼번에 떠올라 제 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나는 내 인생을 내가 지킬 거야. 더는 누군가의 빚이나 무능함을 떠안지 않을 거라고.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을 할 수 있니? 시모는 결국 더는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눈물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 저의 의지는 절대로 꺾이지 않을 거라고 다짐했죠. 결혼 초반 남편은 평범하게 회사를 다니며 제 몫을 다하는 듯 보였습니다. 저도 직장을 다니며 맞벌이를 했고 우리 두 사람은 월급을 합쳐 행복한 미래를 그리며 알뜰살뜰 살았습니다. 집세와 생활비를 나누어 내고 조금이라도 남으면 적금을 부으며 소소한 희망을 쌓아갔습니다. 큰돈을 번 건 아니었지만 그렇게 옆에 인생의 동반자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오늘은 내가 저녁 준비할게. 피곤할 텐데 쉬고 있어. 그래도 같이 해야지. 내가 장도 봐올까? 됐어. 장은 내가 퇴근하면서 미리 봤어. 와, 당신 진짜 대단해. 대단하긴. 그때는 서로를 격려하며 버티는 것만으로도 힘이 났습니다. 주말이면 소소하게 근교 여행도 다니고 함께 영화관에도 가며 잠깐의 여유를 누렸습니다. 저는 남편과 함께라면 더 큰 어려움이 와도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맞벌이의 피곤함도 불평 없이 감당했습니다. 남편 역시 처음에는 집안일도 같이 하며 책임감을 보였고 그런 모습이 든든해 보여 저 또한 기꺼이 노력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남편은 갑자기 저를 불러 앉히더니 힘겹게 말을 꺼냈습니다. 당신 잠깐만, 나 할 얘기 있어. 어? 왜 그래? 표정이 왜 이렇게 안 좋아? 나 회사를 더는 못 다닐 것 같아. 너무 힘들어. 무슨 말이야? 무슨 일이 있었어? 당신한테는 말 안 하고 그동안 참고만 있었는데 상사가 매일같이 실적 압박을 해. 성과가 조금만 안 나오면 회의 자리에서 대놓고 욕을 하고 동료들 앞에서 모욕을 주니까 더는 견딜 수가 없더라. 퇴근한 여보 얼굴 보면 안 좋기는 했어. 그래서 물어볼까 망설였었는데 그렇게까지 힘든 줄은 몰랐네. 왜 이제야 말했어. 나한테 얘기했으면 같이 방법을 찾아봤을 텐데. 당신까지 걱정하게 하고 싶지 않았어. 그냥 버텨보려고 했는데 이제는 진짜 한계야. 야근에 주말 근무까지 하다 보니 몸도 마음도 다 망가진 것 같아. 저는 남편의 말에 놀랐지만 한편으로는 이해가 됐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지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쉬면서 마음을 다잡으라고 했습니다. 알겠어. 그동안 고생했잖아. 잠깐 쉬면서 다시 시작하면 되지. 너무 자책하지 마. 그래도 미안해. 나 혼자 힘들다고 회사를 그만두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 당신까지 고생하게 만드는 것 같아서 죄책감이 들어. 고생은 무슨, 우리는 부부잖아. 잠시 쉬었다가 다시 일어나면 돼. 지금은 당신 건강이 우선이야. 알겠지? 그렇게 말해줘서 정말 고마워. 아니야. 당신 이번 기회에 푹 쉬어. 그렇게 처음에 남편은 한두 달만 쉬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남편이 다시 예전처럼 회복해 일어날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반년이 지나고 1년이 지나도 남편은 무기력한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하루 종일 TV 앞에 앉아 리모컨만 만지작거리거나 소파에 누워 시간을 흘려보냈습니다. 여보, 이제는 뭐라도 다시 준비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하루 종일 집에만 있으면 더 힘들어져. 해야 되는데 아직은 일을 시작할 자신이 없어. 회사 생각만 하면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혀. 조금만 더 쉬면 괜찮아질 거야. 당신 쉰 지 벌써 1년이야. 처음엔 잠깐이라 생각했는데 지금은 내가 혼자 벌어서 생활을 다 책임지고 있잖아. 내 몸도 점점 힘들어지는데 언제까지 이렇게만 있을 거야? 미안해. 나도 다시 시작하고 싶어. 그런데 막상 발을 때려 하면 두려움이 앞서. 또 실패하면 어떡하지? 또 새로운 회사에서 새로운 상사에게 시달리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아. 두려운 건 알겠지만 계속 이렇게 있으면 더 큰 문제야. 작은 일부터라도 다시 시작해봐. 무슨 일이든 조금씩 발을 들여놔야 변화가 생기지. 당신 말이 맞다는 건 알아. 그런데 마음이 따라주질 않아. 저는 이제는 남편을 보며 결국 고개를 절레절레 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는 남편을 이해할 수 있는 선을 지난 것 같았습니다. 저는 남편의 이야기를 들으면 점점 저희의 앞날이 걱정되었습니다. 단순히 잠깐의 휴식이라 생각했던 일이 이렇게 길어질 줄은 몰랐습니다.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이 자꾸만 커져만 갔습니다. 현실적으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건 오로지 제 몫이었습니다. 남편 몫까지 벌어야 했으니 하루하루 몸이 부서져라 일하는 건 당연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낮에는 사무실에 나가 근무를 하고 퇴근 후에는 집으로 돌아오는 대신 틈틈이 아르바이트까지 이어갔습니다. 주말에 쉬지 않고 하루 종일 일만 했죠. 시간 단위로 제 몸을 쪼갰으며 겨우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여보,
사실 나도 너무 지금 버거워. 나도 사람인데 하루에 두세 탕씩 뛰다 보면 지친다고. 알아, 미안해. 나도 마음은 늘 불편해. 그런데도 몸이 안 따라주네. 마음만 불편하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 내가 이렇게 무리하다 쓰러지면 우리 생활은 어떻게 되는 건데? 우리 당분간만 좀 아껴 쓰고 당신도 무리하지 마. 일을 좀 줄이는 게 어때? 그게 무슨 소리야. 들어가는 생활비가 있고 적금도 들어야 되는데. 당신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하겠지? 그렇지만 지금 당장은 용기가 안 난다. 용기가 아니라 책임이야. 우리가 같이 사는 이상 최소한의 몫은 해야지. 내가 벌어온 돈으로 생활 다 하는데 압박이 너무 심해. 저는 늘 같은 말만 반복하는 남편을 보며 답답함이 쌓여갔습니다. 그렇다고 일을 그만둘 수도 없었습니다. 집세, 공과금, 식비까지 숨만 쉬어도 나가는 돈이 많았고 제가 아니면 해결할 길이 없었으니까요. 결국 제 하루는 일터에서 시작해 일터에서 끝나는 날들의 연속이 되었습니다. 나도 이제는 정말 한계에 다다른 것 같아. 쉬는 날조차 아르바이트를 해서 겨우 숨통이 트이는데 이렇게 계속할 수 있을까 싶어. 조금만 더 기다려줘. 언젠가는 내가 다시 일할 수 있을 거야. 그 언젠가가 대체 언제야? 나 혼자 감당하다가 지쳐 쓰러지면 그때 무슨 말 하려고 그래? 제 목소리에는 더는 숨길 수 없는 지침과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여전히 확실한 대답을 내놓지 못했고 저는 홀로 버티는 삶을 계속 이어가야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몸을 갈아 넣듯 일하며 결국 제 힘으로 아파트를 장만했습니다. 남편은 그 과정에서 단 한 푼도 보태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마지막에 손을 내밀어 준 건 제 부모님이었습니다. 부모님은 아파트 계약을 앞두고 모자란 자금을 보태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큰 돈은 아니지만 너 아파트 매매 자금으로 써. 아빠, 안 줘도 돼. 너 혼자 감당하려고 하는데 그게 되겠어? 어차피 나중에 다 너한테 줄 돈이었어. 힘들게 마련했는데 아쉬움 남지 않게 해라. 이렇게까지 안 해줘도 되는데. 내가 더 열심히 해서 온전히 내 돈으로 마련했어야 했는데. 미안해, 아빠. 미안하긴. 네가 혼자 벌어가며 여기까지 온 게 어디 쉬운 일이냐? 이젠 우리도 힘이 남아있을 때 도와주는 거다. 아빠, 고마워. 나중에 내가 꼭 갚을게. 됐어. 너는 행복하게만 살면 돼. 그 덕분에 저는 아파트를 제 이름으로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새 집에 들어가는 날, 남편은 입을 다물지 못하고 연신 감탄했습니다. 이야, 진짜 우리 집이 생겼네? 당신 정말 대단하다. 나는 1년 동안 아무것도 못했는데 당신은 이렇게까지 하다니. 좋아하는 건 알겠는데 이렇게 된 게 누구 덕분인지도 생각은 해. 우리 부모님이 보태주지 않으셨으면 힘들었을 거야. 알지. 장인어른 장모님 덕분이지. 고마워해야지. 그래도 당신이 아니었으면 이 집은 못 샀을 거야. 저는 남편의 기뻐하는 얼굴을 보면서도 속으로는 씁쓸했습니다. 본래라면 함께 고생하며 같이 준비했어야 할 집이었는데 저 혼자 온몸을 갈아 넣어 마련한 결과였으니까요. 여보, 이제는 제발 다시 시작해야 해. 이 집을 지켜내려면 우리 둘이 같이 힘을 합쳐야 하는 거잖아. 알아. 근데 아직 자신이 안 나네. 그래도 이 집에 들어오니까 마음이 조금은 안정된다. 나도 곧 어떻게든 해볼게. 고지라는 말이 몇 번이나 반복된 건지 알아? 나 혼자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이제는 진심으로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저는 끝내 남편이 다시 일어서기를 바랐습니다. 언젠가는 현실을 직시하고 움직여줄 거라는 기대를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도 달라지는 것은 없었습니다. 집만 새로워졌을 뿐
남편의 태도와 생활은 여전히 그대로였습니다. 결국 제가 홀로 짊어져야 하는 무게만 더 커졌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시모는 이런 사정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아니, 알면서도 일부러 모른 채 했을지도 모릅니다. 며느리라면 당연히 희생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저에게만 무리한 요구를 했습니다. 제사가 있는 날이면 어김없이 전날부터 시댁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예, 내일 제사인 거 잊지 않았지? 네, 그럼요. 그럼 오늘 저녁부터 와서 미리 준비해라. 어머님, 저 내일 출근도 있고 오늘까지 처리해야 할 일도 많은데요. 당일 아침 일찍 가면 안 될까요? 다른 친척들이야 손님이지. 근데 너는 며느리잖아. 며느리는 제사 전날부터 오는 게 당연하지. 남들은 다 그래. 그렇게 저는 다른 친척들이 제사 당일 잠깐 얼굴만 비추고 돌아가는 동안 전날부터 새벽까지 불 앞에서 음식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손질할 재료며 차릴 음식이 끝도 없이 이어졌고 시모는 그 옆에서 지켜보며 하나하나 트집을 잡았습니다. 파 썰 때는 이렇게 얇게 썰어야지. 도대체 몇 년을 했는데 아직도 이 모양이니? 다시 해올게요. 그리고 저 고기. 불 세게 하면 다 타. 제사상에 타는 냄새 나는 음식 올릴 거야? 불 약하게요? 그래. 저는 꾹 참고 다시 고기를 올리고 국물을 간보며 정신없이 움직였습니다. 가족들이 모여 웃고 떠드는 순간에도 저는 부엌 안에서만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순간마다 저는 속으로만 삼키며 참아냈습니다. 그 누구도 대신해주지 않는 일을 저 혼자 감당하는 게 당연시되던 날들이었습니다. 편하게 앉아 한 번 밥을 먹는 시간조차 없이 하루를 보내는 일이 반복되면서 저는 시댁에서 제가 어떤 위치인지 점점 느끼게 되었죠. 명절 때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때도 부엌에서 꼼짝없이 붙들려서 설거지를 하고 겨우 밥 한 술 먹으려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동안은 밥 한 숟갈 뜰 겨를조차 없었죠. 그런데 음식 하나하나에 시모의 잔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예, 이번 나물은 왜 이렇게 숨이 죽었니? 색감이 전혀 안 살아있잖아. 다시 무쳐야겠는데? 어머님, 나물은 오래 두면 원래 숨이 죽는 거예요. 그래도 맛은 괜찮을 겁니다. 일단 드셔보시고 말씀해 주세요. 시모는 못마땅하다는 듯 고개를 젓더니 이번에는 전으로 화제를 돌렸습니다. 저는 모양이 왜 이렇게 삐뚤빼뚤해? 음식에 정성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네. 이런 걸 상에 올리면 조상님들이 좋아하시겠니? 하루 종일 전 부치다 보면 조금 모양이 다를 수도 있죠. 그래도 맛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의 말에 옆에 앉아있는 친척분들은 서로 눈치를 봐가며 전이 맛있게 잘 됐다고 해주었죠. 그러자 시모의 표정은 더 굳어졌고 목소리도 높아졌습니다. 예, 이번 국은 또 왜 이렇게 짜? 저번 제사 때도 그러더니 왜 매번 짜기만 하니? 가족들 건강은 생각 안 해? 싱겁게 하면 싱겁다고 간 맞추면 짜다고 하시잖아요. 도대체 어느 장단에 맞추라는 겁니까? 그냥 어머님 입맛대로 직접 간을 보시는 게 더 빠르실 것 같은데요. 그 순간 집안 분위기가 얼어붙었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늘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제사와 명절, 저 혼자 고생하는 게 당연한 것처럼 굴던 시모에게 처음으로 맞받아쳤고 그 말은 더 이상 삼켜두지 않겠다는 제 의지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시모는 자신의 생일이 다가올 때마다 저를 불러 대놓고 요구를 하곤 했습니다. 올해는 꽃게찜이 먹고 싶은데 시장에서 큰 걸로 좀 사와라. 어머님, 꽃게가 제철이 아니라 요즘은 가격이 꽤 비싼데요. 저희 형편도 좀 생각해 주셔야죠. 아니, 네 생일인데 내가 원하는 것도 못 먹니? 어머님, 저도 해드리고 싶죠. 근데
꽃게는 다음에도 주실 수 있잖아요. 네가 며느리로 들어왔으면 이런 날만큼은 좀 챙겨야 하는 거 아니니? 안 챙긴다는 게 아니라요. 형편에 맞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저희 생활비 맞추는 게 얼마나 빠듯한지 아세요? 그리고 며칠 뒤엔 또 전화를 해왔습니다. 예, 통화되니? 네, 어머님 말씀하세요. 아니, 이번에 내가 눈에 띄는 핸드백이 있는데 이번 생일에 그거 하나 해줄래? 네? 핸드백이요? 이번 주말에 같이 백화점에 좀 가자. 어머님, 백화점 핸드백이라뇨. 그건 무리예요. 어머, 며느리라면 하나쯤 해줄 수 있지 않니? 어머님, 저도 제 가방은 마트에서 세일할 때 산 거 들고 다닙니다. 그런 명품 가방은 저한테도 없어요. 저희 사정 생각 안 하시고 그런 말씀하시면 제가 얼마나 난처한지 아십니까? 너는 왜 맨날 핑계만 대니? 다른 며느리들은 시어머니 생일이다 하면 그렇게 챙긴다던데. 남이 한다고 해서 저까지 똑같이 해야 되는 건 아니죠. 남의 집 형편이 아니라 제 집 형편에 맞춰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더 이상 눈치만 보며 억지로 맞추지 않았습니다. 생활비를 쪼개가며 무리하게 선물을 준비하는 일도 이제는 참지 않았습니다. 필요하면 하되 억지로 제 삶을 갉아먹는 방식으로는 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말했죠. 그럼에도 저는 며느리로서 도리를 다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최대한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감당했습니다. 속으로는 억울해도 겉으로는 티를 내지 않았습니다. 시모가 계속 무리한 말을 해도 남편이 모른 채 하고 넘어가도 집안의 균형을 지키려면 제가 참아야 한다고 믿었던 겁니다. 며느리라면 이런 건 말 안 해도 알아서 해야지. 남들한테 부끄럽지도 않니? 어머님 말씀은 알겠지만 저도 제 생활 있으니 다 맞출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필요한 건 챙겨드리잖아요. 네가 말하는 필요한 게 뭐니? 내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게 다 필요한 거지. 네가 뭔데 선을 긋고 판단을 하니? 선을 긋는 게 아니라 저도 제 삶을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어머님 말씀을 다 따르다 보면 저는 제 삶이 없어져요. 여보, 그냥 좀 맞춰드려. 엄마 성격 알잖아. 괜히 더 크게 만들지 말고. 당신은 늘 그렇게 말하네? 맞추라는 말, 조용히 넘어가라는 말. 근데 맞추는 사람이 왜 항상 나여야 되는 거야? 나도 난처하니까 그렇지. 한쪽 편만 들 수 없잖아. 난처한 건 당신이 아니라 나야. 나는 매번 요구를 다 받아내야 하고 듣기 싫은 말도 다 들어야 하는데 그게 공평한 거야? 에휴, 역시 친정에서 애지중지 키워서 그런지 버릇이 하나도 안 돼 먹었어. 에휴, 며느리 하나 잘못 들어와서 이게 뭔? 저는 언젠가는 저의 노력을 인정받을 수 있을 거라 믿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현실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시모는 당연한 듯 저를 부려먹었고 남편은 외면했습니다. 결국 남은 건 쌓여만 가는 피로와 답답한 억울함 뿐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제 마음속에는 아무리 해도 바뀌지 않는다는 생각이 점점 깊게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모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말을 꺼냈던 거죠. 바로 아주버니가 무리하게 벌인 사업이 결국 망해 빚더미에 앉았다는 겁니다. 저는 그 얘기만 들어도 황당했는데 시모는 거기서 더 나아가 제게 말했습니다. 며느리 재산은 곧 우리 집 재산이야. 네가 가진 아파트를 팔아야 네 아주버니가 살 수 있어. 잠깐만요, 어머님. 제 아파트가 왜 시댁의 재산이 되는 거죠? 제가 제 힘으로 산 건데요? 네가 우리 집 며느리잖아. 며느리 재산이 곧 시댁 재산이지. 그게 뭐가 이상해? 이상하죠. 어머님 아들들은 본인 재산으로 뭘 해왔는데요? 저는 제 돈으로 제 집을 산 건데 그게 왜 당연히 시댁 것이 돼야 합니까? 아유, 기가 막혀. 네가 그동안 우리 집 덕을 얼마나 봤는데
밥상 차려주고 집안 굴러가게 해준 게 다 누구 덕인데. 저도 어머님한테 묻고 싶네요. 제가 여기 와서 얼마나 시댁을 위해 일했는지 아세요? 명절마다 제사마다 그리고 평소에도 제가 다 감당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제 집까지 팔라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래도 네 아주버니가 지금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다는데 그 정도도 못 도와주겠단 말이야? 못 도와줍니다. 그건 아주버님이 감당하셔야 할 문제예요. 제가 피땀 흘려 마련한 집을 왜 대신 희생해야 합니까? 저는 그 순간 제 귀를 의심했지만 동시에 제 안에 켜켜이 쌓여있던 분노가 다시 치밀어 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아무리 며느리라고 해도 당연하다는 식으로 제 삶을 흔드는 요구를 들을 때마다 더는 참을 수 없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너 진짜 뻔뻔스럽구나. 그동안 내 아들이 너 먹여주고 재워줬잖아.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니? 순간 더 이상 참고 있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시모가 내뱉는 말마다 속으로 사겨왔던 억울함이 단숨에 터져 나왔습니다. 백수놈이 누굴 먹여줘? 뭐? 백수놈? 네가 지금 누구한테 그런 말을 하는 거야? 그래, 백수놈. 내가 아줌마들 다 먹여 살린 거라고. 그동안 하루에 2탕, 3탕씩 일하면서 내가 생활비 다 벌어왔어. 아줌마들은 집에서 리모컨만 붙들고 살았다고. 네가 어디서 지금 그런 말을 감히 시어머니 앞에서? 당신이 시어머니라서 그동안 내가 참은 거야. 마지막 예의를 갖춘 거라고. 하지만 더는 못 참겠어. 그동안 내가 번 돈으로 그리고 부모님 도움으로 마련한 집을 왜 아주버니 빚 갚는 데 쓰라고 하냐고. 그건 말이 안 돼. 며느리가 시댁 힘들면 좀 도와줄 수도 있지. 네가 며느리로서 도리가 있으면 그래야지. 도리라니? 나는 그동안 며느리로서 도리 다 했어. 제사 때마다 새벽부터 붙들려서 일했고 명절마다 밥 한 끼 편히 못 먹고 뛰어다녔어. 당신이 생일 선물 받고 싶다고 하면 생활비 쪼개서 사다 드렸고요. 그게 다 며느리로서 도리를 다한 거라고. 그건 네가 며느리니까 당연한 거지. 당연한 게 어디 있어. 나는 사람이지 이 집의 하녀가 아니라고. 아줌마들이 한 게 뭐가 있는데 지금 와서 내 재산까지 내놓으라고 합니까? 저는 더 이상 감정을 억누르지 않았습니다. 시모의 말도 안 되는 논리와 억지는 이미 선을 넘어섰고 제 입에서는 그동안 쌓여있던 말들이 끊임없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시모는 제 말을 이해하지 못한 듯, 아니 이해하고 싶지 않은 듯 얼굴이 굳어갔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제 목소리를 끝까지 내야 한다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혼자 벌어서 아파트 겨우 하나 산 거라고. 아줌마들은 그동안 뭐 했는 줄 알아? 하루 종일 TV만 보면서 뒹굴거렸어. 그리고 그쪽이 그동안 나한테 뭘 해준 게 있다고 빚을 갚으라 그래? 네가 지금 제정신이야? 며느리가 시댁 어른한테 말하는 태도가 그게 뭐야? 태도? 태도보다 중요한 건 현실이야. 내가 힘들게 일해서 번 돈으로 집을 산 건 사실이고 아줌마 아들은 한 푼도 보태지 않았다고. 아주 시어머니한테 못하는 소리가 없어? 그리고 너 이렇게 반말 계속 할 거야? 그래, 계속 할 거야. 내가 며느리라고 해서 평생 당하고만 있으라는 법 없잖아. 아줌마 아들 아주버니까지 내게 책임져야 한다는 말은 억지야. 집안이 어려우면 도와야 하는 게 가족이야. 네가 그렇게 고집을 부리면 우리 집은 어떻게 하라는 거니? 가족이면 서로 도와야죠. 근데 나는 늘 주는 쪽이었어요. 명절, 제사, 생일까지 내가 도맡아 왔는데 돌아온 건 불평뿐이죠. 이제는 더는 못하겠습니다. 저는 한 번도 이렇게까지 목소리를 높여본 적이 없었는데 그 순간에는 참았던 말이, 눈물이 줄줄이 터져나왔습니다. 시모도 제가 이렇게 나올 줄 몰랐는지 잠시 말을 잇지 못하고 씩씩대며 서 있었습니다.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지만 저는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이제라도 제 입장을 분명히 해야 했습니다. 결국 시모는 뒷목을 부여잡으며 비틀거렸습니다. 너무 기가 막히고 억울하다는 듯 눈물이 맺힌 채로 온몸을 떨었지만 저는 그 모습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시모가 약한 모습을 보일 때마다 저 또한 마음이 약해졌던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키운 아들인데 네가 감히 이렇게까지 나를 몰아붙이니? 네가 며느리 맞아? 그래, 당신 며느리였지. 근데 며느리라고 다 참고만 살아야 하는 건 아니잖아. 아줌마 아들 스스로 책임도 못 지면서 왜 남의 인생까지 끌어들이는 겁니까? 네가 그렇게 날석에 나오면 내가 어떻게 사람들 앞에 얼굴을 들고 다니니? 사람들 앞에 얼굴 못 드는 건 내가 아니고 아줌마 아들이겠지. 버리는커녕 빚만 늘리고 그걸 며느리 재산으로 메꾸려는 게 창피한 일이지. 내가 창피할 건 하나도 없는데? 네가 나를 이렇게까지 무시하다니. 진짜 기가 막히다. 나는 지금까지 할 만큼 했어. 근데 돌아온 건 억울한 요구와 끝없는 불평뿐이었어. 그게 도리라면 이제 더는 못하겠습니다. 시모는 끝내 말문이 막혀 흐느끼듯 울음을 터뜨렸지만 저는 더 이상 눈물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제가 제 삶을 지켜야 한다는 걸, 눈물로는 결코 저를 꺾을 수 없다는 걸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시모와 큰 언쟁이 있은 지 며칠 뒤, 뜻밖에도 아주버니가 제 집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집에서 한참 쉬고 있는 초인종이 울렸고 제가 현관문을 열자마자 아주버니는 망설임도 없이 제 앞에 무릎부터 꿇었습니다. 바닥에 머리를 조아리며 애원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아주버니, 갑자기 이게 무슨 일? 재수씨, 제발 딱 한 번만 도와줘요. 내가 살 길이 그 방법밖에 없어. 이번 위기만 넘기면 바로 이자까지 다 줘서 갚을게요. 아주버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제 아파트 팔아서 빚 갚으라는 그 얘기를 또 하시는 거예요? 맞아요. 나도 재수씨 힘들게 산 거 알아요. 근데 나도 정말 죽을 맛이에요. 채권자들이 매일 찾아서 집문 두드리고 사람들 앞에서 망신 주고 나 이제 끝장이라고요. 지금 도와줄 사람이 재수씨밖에 없어요. 저밖에 없다는 말 참 편하게 하시네요. 제가 아주버님 빚을 대신 갚아줘야 한다는 근거가 뭐죠? 전 아주버님 돈 한 푼도 빌린 적 없고 도와드릴 이유도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 가족이잖아요. 나 이번에 무너지면 우리 가족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제발 한 번만. 가족이면 서로 도와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그동안 며느리로 얼마나 희생했는지는 아시나요? 명절마다 제사마다 심지어 어머님 생일까지 제가 다 챙겼습니다. 남편은 일도 안 하고 집에만 있었고 저는 두세 가지 일까지 뛰어가며 살림까지 책임졌습니다. 그런데도 아주버님은 제 집을 팔아 빚을 메꾸라고요? 그게 가족입니까? 나도 잘못한 거 알아요. 그렇지만 지금은 상황이 너무 급해요. 재수씨가 손만 내밀어주면 나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요. 내가 2번 다시 민폐 안 끼치고 꼭 은혜 갚겠습니다. 은혜라고요? 지금까지 제가 참은 게 은혜입니다. 이 집은 제 피와 땀으로 얻은 집이에요. 그리고 부모님이 주신 돈까지 보태서 겨우 마련한 건데 그걸 아주버님이 가져간다는 건 진짜 상상으로라도 못하겠네요. 저는 그 자리에 선 채로 한숨을 크게 내쉬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애원하는 모습은 안쓰럽다기보다는 오히려 제 숨을 막히게 했습니다. 애초에 그 무리한 사업을 시작하지 않았다면 이런 상황도 없었을 텐데 이제 와서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책임을 떠넘기려는 모습이 너무도 뻔뻔하게 느껴졌습니다. 그가 말하는 방법은 결국 제가 힘들게 마련한 아파트를 팔거나 담보로 잡아
아주버님의 빚을 막자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순간 너무 어이가 없어 말이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걸 마치 당연한 권리라도 되는 것처럼 내뱉는 태도는 제 분노를 더 크게 자극했습니다. 저는 차갑게 그를 바라보다 단호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주버님, 돌아가세요. 그리고 그걸 제가 왜 해드려야 됩니까? 제 집을 담보로 잡을 생각은 애초에 하지 마세요. 그건 아주버님이 갚아야 할 빚이지 제가 떠안아야 할 빚이 아닙니다. 재수 씨, 나도 알죠.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거. 그런데 정말 끝이 보이지 않으니까 매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 번만, 이번 한 번만 도와주면 안 돼요? 나 이거 넘기면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다시 시작은 아주버님이 하셔야죠. 제가 대신 빚 갚아주면 뭐가 달라집니까? 또 무리한 일 벌이면 그땐 누구한테 기대실 건데요? 아니야, 2번 다시 그런 일 안 할 거예요. 이번에만 넘기면 정신 차리고 진짜 일 다시 시작할 거예요. 제발, 내가 이렇게 무릎까지 꿇었잖아요. 무릎 꿇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릎 꿇을 힘이 있으면 일할 힘도 있습니다. 빚은 본인이 벌어서 갚으셔야죠. 저는 제 집 지키느라, 제 인생 지키느라 이미 버겁습니다. 저는 더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주버니가 아무리 애원해도 제 태도는 단단히 굳어 있었습니다. 제가 손을 내밀면 끝없이 휘말릴 게 뻔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아주버니는 바닥에 머리를 숙인 채 연신 손바닥을 비비며 말을 이었지만 제 눈빛은 흔들림 없이 단호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내 힘으로 어떻게 하루하루를 버텨왔는지, 어떻게 몸이 부서져라 일에 집을 마련했는지 아주버님은 단 한 번도 이해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늘 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던 사람이기에 더는 한 푼의 정조차 베풀고 싶지 않았습니다. 재수 씨, 진짜 마지막으로 부탁할게요. 이렇게 무릎 꿇고 빌면 한 번쯤은 봐줄 수 있는 거 아니야? 나도 사람이야. 내 사정 좀 이해해달라고. 아주버님, 무릎 꿇고 오는 건 본인 사정이지 제 사정이 아닙니다. 저는 제 힘으로 살아야 하고 제 집을 지켜야 합니다. 그걸 무너뜨리면서까지 도와줄 마음은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 가족 아니에요? 이렇게 남처럼 대할 거예요? 남처럼 굴게 만든 건 아주버님입니다. 가족이라면서 제 집을 담보로 빚을 막아달라는 말이 어떻게 가족한테 나올 수 있습니까? 그 순간 이미 선을 넘으신 거예요. 결국 아주버니는 한참을 바닥에 주저앉아 울부짖다가 허망하게 돌아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잠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미련도 죄책감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제 안에는 단단해지는 결심만이 더 크게 자리 잡았습니다. 이제는 누구의 희생도 대신 짊어지지 않겠다는 다짐. 내 삶은 끝까지 내가 지켜내겠다는 결심뿐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그동안 머릿속에서만 맴돌던 이혼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무능력한 남편과 억지스러운 시댁 식구들 때문에 제 삶을 희생할 이유가 없다는 걸 깨달은 겁니다. 사실 제 마음은 이미 오래전에 돌아섰습니다. 다만 마지막으로 한 번쯤은 버텨보자는 생각에 붙들고 있었을 뿐이었는데 이번 일로 제 결심은 확고해졌습니다. 갑자기 왜 그렇게 차갑게 구는 거야? 요즘 당신 말투도 그렇고 내가 뭘 잘못했는지 말 좀 해줘. 잘못? 당신이 그렇게 무기력하게 있는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한 번이라도 제대로 본 적 있어? 당신은 매일 집에 누워서 TV만 보면서 세월을 보냈고 그 사이 나는 2사람 몫을 감당했어. 나도 힘들었어. 회사에서 모욕당하고 버티다 그만둔 거잖아. 조금만 기다려주면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기다려달라. 그 말만 몇 번째야. 반년만 쉬겠다던 게 벌써 1년이 흘렀어. 그동안 뭐가 달라졌어? 나한테는 더 이상 기다려줄 마음도 힘도 남아있지 않아.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야? 나더러 나가라는 거야? 맞아. 이제 그만 정리하자. 나는 당신하고 이혼할 거야. 뭐라고?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이렇게 쉽게 끝내겠다는 거야? 쉽게? 나는 하루하루가 전쟁이었어. 나 혼자 죽어라 일하고 우리 부모님이 겨우 돈 보태줘서 아파트까지 마련했는데 당신은 옆에서 그 과정을 다 지켜보면서도 단 한 번도 함께 짊어지지 않았잖아. 이제 내 인생을 지켜야겠어. 더는 당신 뒤치다꺼리하면서 내 청춘을 태우고 싶지 않아. 당신 정말 변했다. 그동안 같이 산 세월은 아무 의미도 없는 거야? 의미가 없었던 게 아니라 의미를 잃게 만든 건 당신이지. 나는 끝까지 믿으려고 했지만 이제는 내 마음도 내 시간도 다 바닥났어. 저는 흔들림 없이 얘기했어요. 남편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한 채 저를 바라봤지만 저는 이미 돌아갈 마음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제 인생을 위한 선택을 해야 할 때라는 확신뿐이었습니다. 아파트를 매매하는 과정에서도 남편은 아무런 권한이 없었습니다. 법적으로는 부부 공동재산을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라지만 그 아파트만큼은 이야기가 달랐습니다. 남편은 단 한 푼도 기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부모님께서 도와주신 돈까지 보태져서 겨우 마련한 집이었으니 남편의 몫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더 당당했습니다. 이 집은 내가 온몸이 부서져라 일하며 마련한 내 노력의 결과다 라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우리 같이 살던 집인데 나도 권리 조금은 있지 않아? 권리? 당신은 이 집을 살 때 한 푼도 보탠 적이 없어. 오히려 내가 일하면서 부모님 도움까지 받아서 마련한 집이야. 당신이 그동안 무슨 기여를 했는지 한번 말해봐. 그래도 나는 남편이잖아. 이름만 올리면 공동재산 되는 거 아니야? 당신이 남편이라고 얻을 권리가 있으면 책임도 같이 졌어야지. 하지만 당신은 책임을 다하지 않았어. 오히려 내 어깨에만 짐을 얹어놨지. 저는 단호했습니다. 남편은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듯 결국 입을 다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제 선택이 옳다는 확신을 했습니다. 이 집은 누구의 것도 아닌 분명히 제 노력과 부모님의 뒷받침으로 마련한 제 몫이었습니다. 그제야 남편은 부랴부랴 정신을 차린 듯 보였습니다. 갑자기 구직 사이트를 뒤적이며 여기저기 지원서를 내기 시작했지만 그것은 이미 너무 늦은 몸부림이었습니다. 그동안 무기력하게 지내던 남편의 모습이 제 마음을 이미 메말라버리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은 기다릴 이유도 기대할 여지도 없었습니다. 이제 내 집에서 나가줄래? 뭐라고? 지금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어떻게 나가? 여기는 우리 집이잖아. 우리 집이라니? 이 집 마련할 때 당신이 뭘 했는데? 나도 이제라도 노력해보려고 하는데 그걸 이렇게 잘라버리면 나는 어디로 가라는 거야? 그동안 기회는 수도 없이 줬어. 하지만 당신은 그 기회를 단 한 번도 제대로 잡지 않았어. 나는 이제 내 인생을 위해 결정을 내린 거야. 더는 무능력하고 의지도 없는 당신을 보고 싶지 않아. 그렇게 냉정하게 말하지 마. 우리 같이 산 세월이 얼만데. 세월이 길다고 해서 의미가 생기는 게 아니야. 그 세월 동안 당신은 책임을 버리고 나는 혼자 감당했어. 그리고 나는 이제 결정을 내렸어. 당신하고 이혼하기로. 저의 결정은 지난 세월 동안의 모든 인내와 억울함을 끊어내는 칼날 같은 선언이었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떨구었고 그 순간 이미 우리 사이는 끝났다는 걸 저는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묻고 싶어. 정말 후회 안 해? 그래도 우리가 함께한 시간이 있는데. 후회할 게 뭐가 있어?
후회할 시간에 나는 일했고 집을 지켰습니다. 당신은 그 시간에 누워 있었고요. 그게 우리가 걸어온 길의 전부야. 그래도 다시 기회 좀 주면 안 될까? 나도 이제 정신 차리려고 했는데. 기회는 이미 수십 번도 넘게 줬어. 하지만 그때마다 당신은 잡지 않았고 나는 그 무게를 홀로 버텼어. 이제 우리 각자 다른 길을 걸어가자.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남편은 집을 나갔습니다. 결국 우리는 이혼했습니다. 그동안 쌓여있던 억울함과 불신이 더는 회복될 수 없다는 걸 누구보다 제가 먼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 힘으로 매매한 아파트에서 당당하게 홀로 서기를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고 제 삶을 제 손으로 지켜내겠다는 결심이 굳게 자리 잡은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제 집에서, 제 일상에서, 제 미래에서 오롯이 저만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반면 남편과 시댁 식구들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무능력한 백수 남편과 빚더미에 앉은 아주버니, 그리고 괴팍하기만 했던 시모는 결국 좁은 집에서 함께 지내야 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당연히 저를 불러다 해결하려 했겠지만 이제는 그럴 수 없었고 그들의 삶은 점점 초라해지고 답답해졌습니다. 서로 탓하며 싸우는 소식이 제 귀에까지 들려왔습니다. 너 그 얘기 들었어? 네 시댁 식구들 결국 한 집에서 다 같이 산대. 빚 문제, 생활비까지 완전 난리라더라. 알아, 나도 들었어. 하지만 이제는 내 일이 아니야. 너가 그동안 너무 고생했지. 그래도 속 시원하지? 그렇게 억울하게 살아왔는데 이제 다 자기들끼리 떠나는 거잖아. 솔직히 속 시원해. 아니, 그보다 오히려 그냥 아예 신경 쓰고 싶지 않은 것 같아. 아무 감정이 없어. 예전엔 늘 나한테만 의지하더니 이제는 기댈 곳 하나 없이 자기들끼리 부대끼며 살아봐야지. 나는 다시는 거기에 휘말리지 않을 겁니다. 저는 그 소식을 전해 들으며 비로소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올가매던 굴레에서 풀려난 듯 홀로서기의 길은 전혀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앞으로는 무엇이든 제 힘으로 이뤄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제 안에 차올랐습니다.